서울의 중심부, 대한민국 최고의 부촌이라 불리는 한남동 언덕 위에 자리 잡은 한주그룹의 본가는 마치 거대한 요새와도 같은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다. 높게 솟은 담벼락과 곳곳에 배치된 감시 카메라는 이곳이 평범한 사람들은 감히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금단의 구역임을 무건으로 경고하는 듯했다. 그 저택의 육중한 정문 앞 칠흑 같은 검은색 정장을 입은 강진욱은 마치 조각상처럼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귀에 꽂힌 인이어에서 들려오는 경호팀장의 지시사항을 제외하고는 그의 주변에는 오직 바람소리만이 맴돌 뿐이었다. 특수부대 장교 출신인 그에게 있어 인내심과 평정심은 생존을 위한 필수 덕목이었고, 그는 지난 10수년간 단 한 번도 임무 수행 중에 사적인 감정을 드러낸 적이 없는 완벽한 프로페셔널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가 맡게 된 새로운 임무는 전장에서 마주했던 적군보다 더 까다롭고 예측 불가능한 대상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바로 한주그룹 회장의 막내딸이자 사교계의 통제 불능 시한폭탄이라 불리는 윤서아였다. 육중한 현관문이 열리고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가 정적을 깨뜨리며 강진욱의 청각을 자극했다. 윤서아는 몸매를 과감하게 드러내는 붉은색 드레스를 입고 마치 런웨이를 걷는 모델처럼 도도한 발걸음으로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그녀의 등장은 주변의 공기마저 바꿔버리는 묘한 압도감을 지니고 있었는데, 그것은 단순히 그녀가 가진 배경 때문만이 아니라 그녀 자신이 뿜어내는 강렬한 카리스마와 위험한 매력 때문이었다. 서아는 문 앞에 서 있는 진욱을 발견하고는 잠시 멈칫하더니 입가에 흥미로운 미소를 띠며 천천히 그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시선은 진욱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내리며 마치 백화점 진열대에 놓인 신상품을 평가하는 듯한 노골적인 호기심을 담고 있었다. 진욱은 시선을 정면에 고정한 채 그녀의 존재를 철저히 업무의 대상으로만 인식하려 노력했지만, 그녀에게서 풍겨오는 짙은 장미 향기는 그의 감각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경계심을 자극했다. 새로운 보디가드인가 봐. 아버지가 이번에는 좀 쓸만한 사람을 보냈나 모르겠네. 서아의 목소리는 나른하면서도 가시가 돋쳐 있었다. 그녀는 진욱의 바로 코앞까지 다가와 멈춰섰고, 그 거리는 일반적인 경호 원칙상 허용되는 범위를 훨씬 넘어선 위험할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다. 진욱은 본능적으로 한 발짝 물러서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지금 물러선다면 기선 제압을 당할 것이라는 직감이 그를 그 자리에 못 박아 두었다. 그는 턱을 살짝 당기며 절도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안녕하십니까, 아가씨. 오늘부터 아가씨의 신변 보호를 맡게 된 강진욱입니다. 서아는 그의 딱딱한 반응이 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눈을 가늘게 떴다. 그녀는 손을 들어 진욱의 넥타이를 장난스럽게 잡아당기며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강진욱 씨? 이름은 평범하네. 하지만 눈빛은 마음에 들어. 마치 나를 잡아먹을 듯하면서도 억지로 참고 있는 맹수 같아서 말이야. 그녀의 손길은 도발적이었고 명백히 그를 시험하려는 의도가 다분했다. 진욱은 넥타이를 쥔 그녀의 손길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의 심장은 평소보다 조금 더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완벽한 포커페이스를 유지하고 있었다. 아가씨, 출발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약속 장소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그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그녀의 손을 떼어내려는 듯 몸을 살짝 틀어 차량 문을 열었다. 서아는 그의 철벽 같은 태도에 허수음을 터뜨리며 잠시 그를 노려보았지만 이내 흥미가 떨어졌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고는 차 뒷좌석에 몸을 실었다. 그녀에게 있어 진욱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고용인 중 하나일 뿐이었고 잠시 지루함을 달래줄 장난감에 불과했다. 하지만 진욱은 차문을 닫는 그 짧은 순간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 스쳐 지나가는 공허함과 외로움을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전장에서 수없이 목격했던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는 사람들의 눈빛과 닮아 있었다. 검은색 세단이 부드럽게 저택을 빠져나가 도심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고 차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다. 운전석에 앉은 기사는 식은땀을 흘리며 룸미러로 뒷좌석의 눈치를 살피느라 바빴고 조수석에 앉은 진욱은 외부의 위험 요소를 감지하기 위해 창밖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가장 큰 위협은 차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차 안에 있었다. 서아는 다리를 꼬고 앉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다가 갑자기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칸막이를 내리며 진욱을 불렀다. 강진욱 씨, 오늘 내 스케줄이 뭔지는 알고 있어? 그녀의 질문은 단순한 확인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자신의 임무를 숙지하고 있는지 테스트하려는 의도였다. 진욱은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즉각 대답했다. 오후 2시 청담동 부티크 방문. 오후 4시 미술관 자선 경매 참석. 그리고 저녁 7시에는 최민석 대표님과의 저녁 식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민석이라. 서아의 입에서 나온 그 이름에는 경멸과 혐오가 짙게 배어 있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 인간을 만나러 가느니 차라리 한강에 뛰어드는 게 낫지. 그녀의 말은 충동적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거부감은 진심이었다. 최민석은 재계 서열 3위인 대성그룹의 후계자로 서아와의 정략 결혼을 통해 한주그룹과의 합병을 꾀하고 있는 야망 넘치는 인물이었다. 진욱은 그녀의 사적인 감정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기에 묵묵히 듣고만 있었지만 그녀가 느끼는 압박감이 어느 정도인지는 짐작할 수 있었다. 서아는 진욱의 반응이 없자 다시금 그를 자극하기 시작했다. 저기요, 보디가드님. 나 지금 기분이 너무 별로거든. 차 돌려. 바다나 보러 가게. 그녀의 요구는 예고 없이 튀어나왔고 운전기사는 당황하여 핸들을 꽉 쥐며 진욱의 지시를 기다렸다. 죄송하지만 불가능합니다. 회장님의 지시 없이는 예정된 경로를 이탈할 수 없습니다. 진욱의 거절은 칼같이 단호했다. 그는 이 변덕스러운 아가씨의 요구를 들어주기 시작하면 끝도 없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서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여 진욱의 어깨를 툭 쳤다. 야, 강진욱, 너 내 말 안 들려? 내가 가고 싶다잖아. 내가 너희 월급 주는 사람 딸인 거 몰라?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진욱은 여전히 동요하지 않았다. 아가씨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예정된 동선 외의 지역은 사전 보안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의 태도는 마치 입력된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기계 같았고 이는 서아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기폭제가 되었다. 그녀는 분을 참지 못하고 들고 있던 핸드백을 옆 좌석에 내던지며 소리쳤다. 재미없어, 진짜. 너 같은 꽉 막힌 로봇은 처음 봐. 목적지인 청담동의 고급 부티크 앞에 도착했을 때 주변에는 이미 몇 명의 파파라치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윤서아의 일거수일투족은 언제나 가십거리였고 그녀의 패션이나 동선은 대중의 뜨거운 관심사였다. 차가 멈추자마자 진욱은 신속하게 내려 뒷좌석 문을 열고 능숙한 동작으로 주변을 스캔하며 서아의 하차를 도왔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지만 진욱은 자신의 몸으로 서아를 가리며 그녀가 불편함 없이 매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텄다. 서아는 선글라스를 낀 채 도도하게 걸음을 옮겼지만 진욱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절도 있는 동작과 단단한 등은 그녀에게 묘한 안정감을 주었다. 지금까지의 경호원들은 그녀의 기분에 맞춰주느라 쩔쩔매거나 카메라를 의식해
과시적인 행동을 하곤 했지만 진욱은 오로지 그녀의 안전만을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매장 안은 서아의 방문을 위해 일반 손님의 출입을 통제한 상태였다. 점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여 인사했고 매니저는 부산스럽게 신상 드레스들을 가져와 나열했다. 서아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앉아 진욱에게 손가락질을 했다. 너도 거기 서 있지 말고 이리 와서 좀 봐. 어떤 게 나한테 어울릴 것 같아? 그것은 또다시 그를 난처하게 만들려는 수작이었다. 진욱은 문 옆에 서서 경계태세를 유지하며 정중하게 거절했다. 저는 패션에 대한 안목이 없습니다. 아가씨께서 고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서아는 혀를 차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재미없기는 내가 입어볼 테니까 탈의실 앞이나 잘 지키고 있어. 혹시라도 훔쳐볼 생각은 꿈도 꾸지 말고. 그녀는 드레스 몇 벌을 낚아채듯 들고 탈의실로 들어갔고 진욱은 탈의실 문 앞에 등을 돌리고 섰다. 그때 진욱의 예리한 청각이 매장 밖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소란을 감지했다. 단순한 팬들의 환호성이 아니었다. 무언가 둔탁한 물체가 부딪히는 소리와 웅성거림, 그리고 낯선 남성들의 거친 목소리가 섞여 있었다. 진욱은 즉시 이니어를 통해 외부 상황을 체크했다. 상황실, 현재 정문 쪽에 이상 징후가 감지된다. 확인 바람. 하지만 이니어에서는 지지직거리는 노이즈만이 들려올 뿐 명확한 응답이 없었다. 통신이 차단되었다는 것은 계획된 습격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었다. 진욱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롭게 변했다. 그는 재킷 안쪽의 홀스터를 확인하고 탈의실 문을 향해 낮고 빠르게 말했다. 아가씨, 지금 즉시 나오셔야 합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탈의실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고 불길한 예감이 그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진욱은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다. 실례하겠습니다. 그는 짧게 경고한 후 탈의실 문을 열어젖혔다. 다행히 서아는 무사했으나 아직 드레스를 채 입지 못한 채 속옷 차림으로 서 있었다. 갑작스러운 난입에 서아는 비명을 지르며 옷가지로 몸을 가렸고 당황과 분노로 얼굴이 붉게 물들었다. 너 미쳤어? 당장 안 나가? 그녀가 소리쳤지만 진욱은 그녀의 분노를 받아줄 여유가 없었다. 그는 잽싸게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며 그녀의 팔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설명할 시간 없습니다. 습격입니다. 제 지시를 따르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압도적인 힘이 실려 있었고 진욱의 진지한 눈빛을 본 서아는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하고 입을 다물었다. 그 순간 매장의 유리창이 와장창 깨지며 복면을 쓴 괴한들이 들이닥쳤다. 괴한들은 쇠파이프와 강목을 들고 무차별적으로 집기를 부수며 위협적인 기세로 다가왔다. 목표는 명백히 윤서아였다. 진욱은 서아를 자신의 등 뒤로 밀어넣으며 방어 태세를 취했다. 내 뒤에서 절대 떨어지지 마십시오. 그는 낮게 으르렁거리듯 말하고는 가장 먼저 달려드는 괴한의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억 하는 소리와 함께 거구의 남자가 쓰러지자 나머지 일당들이 한꺼번에 덤벼들었다. 좁은 매장 안에서 벌어진 난투극은 처절했다. 진욱은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간결하고 치명적인 동작으로 상대의 급소를 공략하며 하나둘씩 제압해 나갔다. 그의 움직임은 춤을 추듯 유려하면서도 파괴적이었고 서아는 공포에 질린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평소에 무뚝뚝하고 답답해 보이던 경호원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듬직하고 강인한 존재로 보였다. 마지막 남은 괴한까지 바닥에 눕힌 진욱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서아에게 다가왔다.
그의 셔츠는 찢어지고 팔뚝에는 붉은 생채기가 났지만 그는 자신의 상처보다 서아의 상태를 먼저 살폈다. 다치신 곳은 없습니까? 진욱의 물음에 서아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심장은 아직도 터질 듯이 뛰고 있었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진욱은 재킷으로 몸을 감싸고 있는 그녀를 부축하여 매장 뒷문으로 향했다. 경찰과 지원팀이 곧 도착할 겁니다. 그때까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서아는 그의 단단한 팔에 의지에 걸음을 옮기며 문득 이 남자의 손이 생각보다 훨씬 따뜻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그가 자신을 아가씨라는 직함이 아닌 하나의 사람으로 지켜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뒷골목에 미리 대기시켜둔 비상 차량에 서아를 태운 진욱은 운전석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차가 급발진하며 현장을 빠져나가는 동안 서아는 백미러를 통해 진욱의 옆얼굴을 훔쳐보았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 날카로운 턱선, 그리고 흔들림 없는 눈빛. 방금 전의 격렬한 전투가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는 다시 차분한 경호원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도대체 누구 짓이야? 나를 노린 게 확실해? 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진욱은 잠시 침묵하다가 백미러로 그녀와 눈을 맞추며 대답했다.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아가씨를 위협하는 세력이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다는 겁니다. 그의 말은 앞으로 닥쳐올 더 큰 폭풍을 예고하는 듯했다. 서아는 재킷을 더 꽉 여미며 몸을 떨었다. 오늘 하루의 일탈을 꿈꿨던 그녀의 계획은 엉망이 되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녀의 텅 빈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것은 두려움과 호기심, 그리고 강진욱이라는 남자에 대한 걷잡을 수 없는 관심이었다. 한주 그룹 본가로 돌아가는 길, 차 안의 공기는 아까와는 사뭇 달라져 있었다. 서아는 더 이상 진욱을 자극하거나 불평을 늘어놓지 않았고 진욱 역시 불필요한 말을 삼가며 경계에 집중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도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의 끈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저택에 도착했을 때 회장은 이미 소식을 듣고 격노한 상태였다. 서아는 아버지의 호통을 듣고 방으로 올라갔고 진욱은 경호팀장에게 불려가 경위서를 작성해야 했다. 늦은 밤 모든 조사가 끝나고 자신의 숙소로 돌아가려던 진욱의 앞을 누군가 막아섰다. 옷을 갈아입은 서아였다. 그녀는 복도 그늘에 서서 팔짱을 낀 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강진욱, 아깐 고마웠어. 그녀답지 않게 쑥스러워하는 말투였다. 진욱은 가볍게 목례를 하며 대답했다.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그가 돌아서려는데 서아가 다급하게 그의 옷소매를 잡았다. 그게 다야? 내가 고맙다고 하는데 넌 뭐 다른 말 없어? 다쳤잖아, 너. 그녀의 시선이 진욱의 팔에 난 상처에 머물렀다. 진욱은 자신의 팔을 슬쩍 감추며 무덤덤하게 말했다. 경미한 찰과상입니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아는 그의 철벽 같은 태도에 울컥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이번에는 화를 내는 대신 한숨을 내쉬었다. 진짜 너란 남자는 알 수가 없네. 아무튼 내일부터는 좀 더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나 한 번 꽂히면 절대 포기 안 하거든. 그게 사람이든 물건이든. 그녀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뒤를 돌아 자신의 방으로 걸어갔다. 진욱은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닌 또 다른 종류의 선전포고처럼 들렸다. 그리고 그는 직감했다. 자신을 향한 그녀의 도발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그리고 이 임무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싸움이 될 것임을. 서울의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는 인공 조명 아래
대한민국 상류층의 사교장이라 불리는 더 로열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오늘 밤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한주 그룹이 주최하는 자선 파티는 명목상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행사였지만 실상은 정재계 거물들이 인맥을 과시하고 은밀한 거래를 주고받는 탐욕의 장이나 다름없었다. 최고급 샹들리에가 뿜어내는 눈부신 빛은 바닥에 깔린 붉은 카펫을 더욱 붉게 물들이며 참석자들의 화려한 드레스와 턱시도를 비추고 있었다. 강진욱은 행사장 입구의 그림자 속에 서서 예리한 눈빛으로 오고 가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있었지만 그의 신경은 온통 파티의 주인공인 윤서아에게 쏠려 있었다. 오늘 그녀는 등 라인이 과감하게 파인 검은색 벨벳 드레스를 입고 나타나 마치 밤의 여왕처럼 좌중을 압도하고 있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치명적이었지만 진욱에게는 그녀가 걸치고 있는 수천만 원짜리 보석보다 그녀의 안전이 더 무거운 짐으로 다가왔다. 서아는 샴페인 잔을 든 채 지루하다는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다가 구석에 서 있는 진욱을 발견하고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우아했으나 그 속에는 명백한 도발의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 그녀가 다가올수록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녀의 뒤를 따랐고 진욱은 본능적으로 자세를 바로잡으며 경계 태세를 강화했다. 서아는 진욱의 바로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는 남들이 듣지 못할 만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강진욱 씨, 거기서 마네킹처럼 서 있지 말고 이리 와서 내 파트너 노릇 좀 해. 혼자 서 있기 심심해 죽겠단 말이야. 그녀의 요구는 경호 수칙에 어긋나는 일이었지만 거절할 경우 그녀가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예측할 수 없었기에 진욱은 곤란한 표정을 감추며 정중히 답했다. 아가씨, 저는 경호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파트너 역할은 제 권한 밖의 일입니다. 하지만 서아는 그의 대답을 예상했다는 듯 콧방귀를 뀌며 보란 듯이 그의 팔짱을 꼈다. 권한? 여기선 내가 곧 법이야. 그리고 오늘 내 약혼자가 올 예정이거든. 그 인간한테 내가 얼마나 매력적인 남자와 함께 있는지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 서아의 말에 진욱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그녀는 지금 자신을 이용해 약혼자인 최민석을 자극하려는 것이 분명했다. 진욱은 팔을 빼내려 했지만 서아는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놓아주지 않았다. 그녀의 부드러운 살결이 단단한 정장 위로 느껴지자 진욱은 숨을 멈추고 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주변의 시선들이 두 사람에게 꽂히기 시작했다. 재벌가 막내딸과 그 곁을 지키는 훤칠한 경호원의 조합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진욱은 어쩔 수 없이 그녀의 팔짱을 낀 채 파티장 중앙으로 끌려가야 했고 이는 그에게 있어 총탄이 빗발치는 전장보다 더 식은땀이 흐르는 상황이었다. 그는 최대한 주변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콧속으로 스며드는 그녀의 향기는 자꾸만 그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렸다. 그때 파티장 입구가 소란스러워지더니 훤칠한 키에 귀티가 흐르는 남자가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등장했다. 대성그룹의 후계자이자 서아의 정략 결혼 상대인 최민석이었다. 그는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완벽한 귀공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그 눈빛 뒤에는 채워지지 않는 야망과 잔인함이 번들거리고 있었다. 민석은 곧장 서아를 발견하고 다가왔으나 그녀의 팔을 잡고 있는 진욱을 보고는 눈썹을 꿈틀거렸다. 서아, 오랜만이군. 그런데 옆에 있는 이 불청객은 누구지? 자선 파티에 기부할 돈이라도 있으신 분인가? 민석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조롱이 담겨 있었고 그는 진욱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마치 더러운 벌레를 보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진욱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목례를 하려 했으나 서아가 그보다 먼저 입을 열었다. 말 조심해, 최민석. 이 사람은 내 전담 경호원이야. 그리고 너보다 훨씬 믿음직하고 매너 있는 사람이니까
함부로 평가하지 마. 서아의 날선 반응에 파티장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졌다. 민석은 헛웃음을 터뜨리며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경호원? 기가 차는군. 윤서아, 네가 아무리 반항하고 싶어도 수준은 맞춰야지.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귀 같은 놈을 데리고 와서 나를 모욕해.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을 진욱의 가슴께에 툭툭 치며 도발했다. 붉은 와인이 진욱의 셔츠에 튀었지만 진욱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민석을 직시했다. 최 대표님, 언행을 삼가 주십시오. 아가씨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발언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진욱의 낮고 묵직한 목소리는 파티장의 소음을 뚫고 민석의 귀에 정확히 꽂혔다.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닌 맹수가 사냥감을 노려볼 때 내는 으르렁거림과 같았다. 민석은 순간적으로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았지만 곧 자존심이 상해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경호원들을 시켜 진욱을 끌어내리려 손짓했다. 바로 그 순간 파티장의 조명이 일제히 꺼지며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다.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터져나오기도 전에 유리창이 깨지는 날카로운 소음과 함께 연막탄이 터졌다. 매캐한 연기가 순식간에 시야를 가렸고 혼란에 빠진 군중들은 출구를 향해 앞다투어 달려들며 아비규환을 이루었다. 진욱의 감각은 어둠 속에서 더욱 예민하게 깨어났다. 이것은 단순한 정전이 아니었다. 명백한 테러이자 습격이었다. 그는 반사적으로 서아의 허리를 감싸 안고 바닥으로 몸을 숙였다. 아가씨, 고개 숙이십시오. 그의 외침과 동시에 그들이 서 있던 자리 위로 둔탁한 파열음이 들리며 총알이 스치고 지나갔다. 소음기를 장착한 총기였다. 타겟은 명확히 윤서아였다. 진욱은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서아를 자신의 품에 완전히 가두고 낮은 자세로 이동하며 엄폐물을 찾았다. 강진욱, 이게 무슨 일이야? 나 무서워. 서아는 진욱의 옷자락을 생명줄처럼 꽉 쥐고 울먹였다. 평소에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지금 그녀는 보호가 필요한 연약한 여인일 뿐이었다. 진욱은 그녀의 귀에 입술을 대고 침착하게 속삭였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반드시 지켜드립니다. 제 목숨을 걸고 약속합니다. 그의 단호한 목소리는 패닉에 빠진 서아에게 유일한 안식처가 되었다. 진욱은 연기 속에서 움직이는 괴한들의 기척을 감지했다. 최소 5명 이상 훈련받은 전문가들의 움직임이었다. 그는 근처에 있던 테이블을 뒤집어 방패로 삼은 뒤 재킷 안쪽에서 신축성 3단봉을 꺼내 들었다. 한국 내에서는 총기 소지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기에 그가 가진 무기는 제한적이었지만 특수부대 시절 익힌 살상무술은 그 어떤 무기보다 치명적이었다. 어둠 속에서 첫 번째 암살자가 나이프를 들고 덤벼들었다. 진욱은 서아를 등 뒤로 밀쳐내며 동시에 암살자의 손목을 낚아채 꺾어버렸다. 뼈가 부러지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암살자가 비명을 질렀지만 진욱은 망설임 없이 그의 턱을 가격해 기절시켰다. 곧이어 2명의 적이 양쪽에서 협공에 들어왔다. 진욱은 놀라울 정도로 유연한 몸놀림으로 칼날을 피하고 3단봉으로 상대의 관자놀이와 명치를 정확하게 타격했다. 그의 동작에는 군더더기가 없었고 오로지 적을 제압하고 의뢰인을 보호한다는 목적만이 존재했다. 서아는 바닥에 주저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피가 튀고 뼈가 부러지는 잔혹한 싸움이었지만 자신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진욱의 모습은 마치 전설 속의 수호신처럼 경이로웠다. 그녀의 심장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그를 향한 벅찬 감정으로 인해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이쪽입니다. 놈들이 더 몰려옵니다. 진욱은 쓰러진 적들을 뒤로하고 서아를 일으켜 세웠다. 정문은
이미 봉쇄되었을 가능성이 컸다. 그는 건물의 구조도를 머릿속에 떠올리며 직원용 비상 통로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하지만 이동하는 도중에도 끈질기게 추격해오는 적들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다. 진욱은 한 손으로는 서아의 손을 꽉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날아오는 공격을 막아내며 처절한 사투를 벌였다. 그 과정에서 그의 정장은 찢어지고 등에는 긴 칼자국이 났지만 그는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오직 서아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데에만 집중했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절대 제 손을 놓지 마십시오. 진욱의 말에 서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지금 이 남자가 없다면 자신은 단 1초도 살아남을 수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비상구를 통해 지하 주차장으로 빠져나온 두 사람은 진욱이 미리 준비해둔 검은색 SUV 차량에 탑승했다. 시동을 걸자마자 타이어 타는 냄새와 함께 차가 튀어나갔고 뒤이어 추격해오는 검은 차량들이 헤드라이트를 비추며 따라붙었다. 도심 한복판에서의 추격전이 시작되었다. 진욱은 핸들을 거칠게 꺾으며 복잡한 골목길을 질주했다. 그는 백미러를 통해 적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지형 지물을 이용해 따돌리는 고도의 운전 기술을 선보였다. 차체가 요동치고 타이어가 비명을 질렀지만 서아는 조수석 손잡이를 잡은 채 진욱의 옆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땀과 피로 얼룩진 그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섹시하고 강렬하게 다가왔다.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이 순간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신분과 격식의 벽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한참의 추격 끝에 진욱은 기지를 발휘하여 추격 차량들을 따돌리고 한강변의 외진 곳에 차를 세웠다. 엔진 소리가 잦아들고 주변이 고요해지자 차 안에는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 찼다. 진욱은 핸들에 이마를 기댄 채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아드레날린을 진정시키려 했었다. 그의 등 뒤로 흐르는 피가 시트를 적시고 있었다. 서아는 떨리는 손을 뻗어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강진욱, 너 피나잖아. 어떡해.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다. 진욱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그 깊은 곳에는 안도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열기가 서려 있었다. 저는 괜찮습니다. 아가씨는 다친 곳 없으십니까? 그는 자신의 상처보다 그녀의 안위를 먼저 물었다. 서아는 대답 대신 눈물을 흘리며 와라크를 끌어안았다. 경호원과 의뢰인 사이에는 절대 허용될 수 없는 신체 접촉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누구도 그들을 비난할 수 없었다. 죽음의 공포를 함께 넘긴 두 사람의 심장은 같은 리듬으로 뛰고 있었고 서로의 체온을 통해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있었다. 진욱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피 묻은 손을 들어 서아의 등을 토닥였다. 그것은 위로이자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의 작은 표출이었다. 이제 안전합니다. 제가 곁에 있습니다. 그의 낮은 속삭임은 서아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서아는 그의 품에서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약속해. 앞으로도 계속 내 옆에 있겠다고. 그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고. 그녀의 눈빛은 애원과 명령 그리고 사랑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담고 있었다. 진욱은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고 응시했다. 차 안의 좁은 공간, 서로의 숨결이 닿을 듯 가까운 거리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다. 방금 전까지의 목숨을 건 사투가 가져다 준 고향감은 두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본능을 일깨우고 있었다. 진욱은 자신이 넘지 말아야 할 선 앞에서 있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눈앞에 있는 이 여자가 흘리는 눈물과 간절한 눈빛은 그의 강철 같은 자제력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녀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다. 거칠고 투박한 손길이었지만
그 손길에 담긴 조심스러움은 서아의 마음을 더욱 흔들어 놓았다. 명령이라면 따르겠습니다. 진욱의 대답은 단순히 경호원으로서의 복종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남자로서 한 여자에게 바치는 맹세와도 같았다. 한강의 밤바람이 차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멀리서 들려오는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현실을 일깨워 주었지만 차 안의 두 사람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섬에 있는 듯했다. 최민석의 등장은 오히려 두 사람을 묶어주는 계기가 되었고 오늘 밤의 습격은 그들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이끌었다. 서아는 진욱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생각했다. 이 위험하고 매력적인 남자를 절대 놓아주지 않겠다고. 그리고 진욱은 자신의 품에 안긴 작은 떨림을 느끼며 다짐했다. 이 여자를 위협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설령 그것이 자신의 파멸을 의미할지라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굴러가기 시작했고 그들의 사랑은 피와 화약 냄새 속에서 위태롭게 피어나고 있었다. 차량의 디지털 시계가 자정을 넘기고 있었다. 진욱은 다시금 냉정을 되찾으려 노력하며 무전기를 집어들었다. 지원팀에게 현재 위치를 알리고 상황을 수습해야 했다. 하지만 무전기를 잡은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것은 전투의 후유증 때문이 아니라 방금 전 자신의 마음속에서 무너져 내린 어떤 벽 때문이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오늘 밤 이후로 자신은 더 이상 예전의 기계적인 경호원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윤서아라는 여자는 그의 인생에 들이닥친 가장 큰 변수이자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어버렸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서울의 야경처럼 그들의 앞날은 화려하지만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도심의 화려한 불빛이 룸미러 뒤로 멀어지고 차는 어둠이 짙게 깔린 외곽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빗방울이 하나둘씩 차창을 때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거센 폭우로 변해 시야를 흐릿하게 만들었다. 강진욱은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흐려지는 의식을 붙잡기 위해 입술을 깨물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자결통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져만 갔고 셔츠는 이미 피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조수석에 앉아 불안한 듯 자신을 쳐다보는 윤서아에게 내색할 수 없었다. 지금 그녀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자신뿐이었고 경호원이 무너지는 순간 의뢰인의 안전 또한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차 안에는 와이퍼가 움직이는 규칙적인 소음과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감돌았고 그 정막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었다. 1시간 남짓 달림 끝에 그들이 도착한 곳은 경기도 가평의 깊은 산속에 위치한 한주 그룹의 비밀 별장이었다. 이곳은 공식적인 장부에는 기록되지 않은 은신처로 오직 회장과 극소수의 측근들만이 알고 있는 장소였다. 진욱은 차량을 차고 깊숙이 주차하고 주변의 인기척을 살핀 뒤에야 시동을 껐다. 도착했습니다. 이곳이라면 당분간 안전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잠겨 있었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아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부축하려 했지만 진욱은 괜찮다는 듯 손을 들어 제지하며 먼저 차에서 내렸다. 그는 비틀거리면서도 습관처럼 주변의 경계 태세를 확인하고 현관의 보안 시스템을 해제했다. 쏟아지는 비 속에서 그의 뒷모습은 거대한 바위처럼 단단해 보였지만 동시에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여 서아의 가슴을 옥죄어 왔다. 별장 안으로 들어서자 오랫동안 비워둔 탓에 서늘하고 눅눅한 공기가 두 사람을 맞이했다. 진욱은 거실의 조명을 최소한으로 켜고 커튼을 모두 닫아 외부에서의 시선을 차단했다. 모든 보안 절차를 마치고 나서야 긴장이 풀린 탓인지 진욱의 다리가 휘청거리며 거실 소파 쪽으로 무너져 내렸다. 강진욱, 서아가 비명을 지르며 그에게 달려가
몸을 받아냈다. 그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등 쪽의 옷감은 붉은 선혈로 낭자해 있었다. 서아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의 재킷을 벗기려 했지만 피가 굳어 옷이 상처에 달라붙어 있어 쉽지 않았다. 가만히 있어. 내가 의사 부를게. 아니, 구급차를. 그녀가 허둥지둥 휴대폰을 찾으려 하자 진욱이 그녀의 손목을 강하게 낚아챘다. 안 됩니다. 병원에 가면 기록이 남습니다. 적들이 노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진욱은 고통을 참으며 거칠게 숨을 내쉬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고 있었고 안색은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 보일 지경이었다. 구급상자, 부엌 찬장이나 욕실에 있을 겁니다. 그것만 가져다 주시면 제가 알아서 처치하겠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보호하려는 듯 단호하게 말했지만 서아는 이번만큼은 그의 말을 들을 수 없었다.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부엌으로 달려가 구급상자와 수건, 그리고 따뜻한 물을 챙겨왔다. 알아서 한다고? 그 몸으로 뭘 어쩌겠다는 거야. 가만히 있어. 이번엔 내가 널 지킬 차례니까. 서아는 단호한 표정으로 가위를 들어 그의 피 젖은 셔츠를 잘라내기 시작했다. 진욱은 저항하려 했지만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결국 소파에 몸을 기댄 채 그녀에게 등을 맡길 수밖에 없었다. 셔츠가 완전히 벗겨지고 진욱의 상체가 드러난 순간 서아는 들고 있던 가위를 떨어뜨릴 뻔했다. 그녀의 눈앞에 드러난 것은 단순한 남자의 등이 아니었다. 그것은 처참한 전쟁의 기록이자 그가 살아온 고통의 역사 그 자체였다. 오늘 입은 칼자국은 그저 수많은 상처 중 하나에 불과했다. 등과 어깨, 옆구리에 이르기까지 총상으로 인한 흉터, 칼의 베인 자국, 화상 자국들이 지도처럼 얽혀 있었다. 매끈하고 고운 피부만을 보고 자란 서아에게 진욱의 몸은 충격과 공포, 그리고 알 수 없는 연민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입을 틀어막고 흐르는 눈물을 삼키며 떨리는 손끝으로 그의 오래된 흉터 하나를 조심스럽게 스쳤다.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온 거야? 어떻게 몸이 이럴 수가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흐느낌으로 변해갔다. 진욱은 그녀의 손길이 닿자 감전된 듯 움찔했다. 그것은 상처의 통증 때문이 아니었다. 지난 10수년간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자신의 가장 추악하고 약한 부분을 들켰다는 수치심과 당혹감이 교차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서아가 그의 어깨를 눌러 앉혔다. 움직이지 마. 치료해야 해. 서아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잡고 소독약을 적신솜으로 등 뒤에 찢어진 상처를 닦아내기 시작했다. 따가운 소독약이 살을 파고들 때마다 진욱의 등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졌지만 그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묵묵히 고통을 견뎌냈다. 서아는 그런 그의 인내심이 더욱 가슴 아팠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도 될 텐데. 이 남자는 태어날 때부터 고통을 참는 법만 배운 사람처럼 서투르지만 정성스러운 손길로 상처를 봉합하고 붕대를 감는 동안 방 안에는 빗소리만이 정적을 메우고 있었다. 치료가 거의 끝나갈 무렵 서아는 붕대 매듭을 지으며 진욱의 등 뒤에 이마를 살며시 기대었다. 그의 넓은 등에서 전해지는 체온과 심장 박동 소리가 그녀에게 묘한 안정감을 주었다. 미안해. 나 때문에 이렇게 돼서. 그리고 고마워. 살아있어줘서. 그녀의 고백은 진심이었다. 지금까지 그녀 주변의 사람들은 모두 그녀의 배경이나 돈을 보고 접근했지만 목숨을 걸고 자신을 지켜준 사람은 진욱이 처음이었다. 진욱은 등 뒤에서 느껴지는 그녀의 숨결과 떨림에 심장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다. 경호원으로서 선을 지켜야 한다는 이성은 점차 흐릿해지고 한 남자로서 그녀를 안아주고 싶다는 본능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진욱은 천천히 몸을 돌려
서아와 마주 앉았다. 상의를 탈의한 채 붕대를 감은 그의 모습은 야성적이면서도 처연한 분위기를 풍겼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다. 서아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진욱의 눈빛은 깊고 어두웠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었다. 아가씨 탓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 선택이었고 제 임무입니다. 그러니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따뜻했고 서아는 그 손길에 뺨을 비비며 눈을 감았다. 임무. 그놈의 임무 소리 좀 그만해.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그냥 강진욱으로 있으면 안 돼? 그녀가 눈을 뜨고 간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진욱이 쌓아 올린 철옹성 같은 방어막에 균열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순간 진욱은 자신을 억제하던 끈이 끊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홀린 듯 서아의 뒷목을 감싸쥐고 그녀를 자신 쪽으로 당겼다. 두 사람의 입술이 닿을 듯 말 듯 한 거리에서 멈췄다. 서로의 뜨거운 숨결이 얼굴을 간지럽혔다. 서아는 기대감에 눈을 감고 입술을 살짝 벌렸지만 진욱은 마지막 순간에 멈칫했다. 이것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이었다. 그녀는 재벌가의 딸이고 자신은 고용된 경호원일 뿐이다. 이 선을 넘는 순간 두 사람 모두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 뻔했다. 진욱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주먹을 꽉 쥐고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쉬십시오. 저는 밖에서 보초를 서겠습니다. 그는 도망치듯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서아는 그를 붙잡지 않았다. 그저 슬픈 눈으로 그의 등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가 흔들렸다는 것을. 그리고 그 흔들림이 언젠가 그를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폭우가 지나간 자리에는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진욱은 거실 소파에 앉아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현관을 주시하고 있었다. 부스스한 모습으로 방에서 나온 서아는 화장기 없는 민낯에 헐렁한 티셔츠 차림이었다. 평소의 화려하고 완벽한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진욱의 눈에는 지금의 수수한 모습이 훨씬 더 아름답게 보였다. 배고프지? 내가 뭐라도 좀 만들려고 했는데 냉장고에 라면밖에 없더라. 서아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냄비를 들고 나왔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3세가 끓여주는 라면이라니. 상황에 맞지 않는 엉뚱함에 진욱은 피식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 짧은 미소는 마치 겨울이 지나고 얼음이 녹듯 그의 차가운 인상을 순식간에 부드럽게 만들었다. 서아는 그 모습을 보고 멍하니 멈춰섰다. 너 웃으니까 훨씬 낫다. 맨날 그렇게 인상만 쓰고 있지 말고 좀 웃고 살아. 두 사람은 작은 식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라면을 먹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던 중 서아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나 사실 이 집 싫어해. 어릴 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새어머니가 들어왔을 때 아버지가 나를 여기로 보냈었거든. 요양이라는 핑계로 유배를 보낸 거지. 그녀는 젓가락으로 면발을 장난스럽게 휘저으며 담담하게 과거를 이야기했다. 여기서 혼자 지내면서 깨달았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나는 그냥 장식품일 뿐이구나. 아무도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지 않는구나 하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과 외로움이 묻어 있었다. 진욱은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고아원에서 자라 생존을 위해 군인이 되었던 자신 역시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두 사람은 사실 고독이라는 같은 언어를 공유하고 있었다. 저도 가족이 없습니다. 진욱의 낮은 목소리가 서아의 귀에 닿았다. 서아는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가 자신의 사적인 이야기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전역하고 나서는 더더욱 혼자였습니다. 누군가를 지키는 일을 하지만 정작 저를 지켜줄 사람은 없었죠. 그래서 익숙합니다. 혼자 있는 것이. 진욱은 씁쓸한 표정으로 컵에 담긴 물을 바라보았다. 서아는 식탁 너머로 손을 뻗어 그의 거친 손등을 덮었다. 이제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그리고 너도 내 옆에 있고. 그녀의 따뜻한 온기가 손등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져 왔다. 진욱은 그녀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대신 조심스럽게 손바닥을 뒤집어 그녀의 손을 마주 잡았다. 말은 없었지만 그 맞잡은 두 손은 수많은 단어보다 더 깊은 위로와 약속을 담고 있었다. 그때 진욱의 주머니에 있던 대포폰이 진동했다. 외부와의 연락을 위해 준비해둔 비상용 전화였다. 진욱은 긴장된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다. 짧은 통화가 이어지는 동안 그의 표정은 점점 더 심각하게 굳어졌다. 전화를 끄는 그는 무거운 목소리로 서아에게 말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최민석이 언론을 통제하고 사건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어제 습격은 괴한들의 소행이 아니라 제가 아가씨를 납치하기 위해 벌인 자작극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서아는 경악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진욱은 주먹을 꽉 쥐었다. 최민석은 자신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서아를 고립시켜 제 발로 돌아오게 만들 셈이었다. 이곳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곧 수색대가 들이닥칠 겁니다. 이동해야 합니다. 진욱은 신속하게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의 움직임은 다시금 냉철한 경호원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지만 눈빛만은 전과 달랐다. 이제 그는 단순히 의뢰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할 소중한 사람을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 서아는 짐을 챙기는 그의 등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더 이상 그 뒤에 숨어만 있지는 않겠다고. 이 부조리한 세상과 맞서 싸우기 위해, 그리고 이 남자를 지키기 위해 자신도 강해져야 한다고. 강진욱, 우리 도망치지 말자. 싸우자. 내가 가진 모든 걸 이용해서 그 자식들을 부숴버리겠어. 서아의 눈동자가 결의에 차번뜩였다. 진욱은 잠시 멈칫하더니 그녀를 돌아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동지애이자 깊은 신뢰의 표현이었다. 별장을 나서기 전 진욱은 현관 앞에 서서 서아에게 방탄조끼를 입혀주었다. 조끼끈을 조여주는 그의 얼굴이 서아의 얼굴과 가까워졌다. 약속 하나만 해주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제 뒤에 계셔야 합니다. 아가씨가 다치면 저도 무너집니다. 그의 말은 고백보다 더 진한 울림을 주었다. 서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옷깃을 잡았다. 너도 약속해. 절대 죽지 않겠다고. 두 사람은 잠시 서로의 이마를 맞대고 짧은 기도를 올리듯 눈을 감았다가 떴다. 비가 그친 하늘은 맑았지만 그들 앞에는 거대한 폭풍우가 기다리고 있었다. 엔진 소리가 고요한 숲을 깨우고 검은색 세단은 다시금 험난한 세상 속으로 질주를 시작했다. 이제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고용 관계를 넘어 생사를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 차가운 가면을 쓴 경호원의 마음에는 이미 걷잡을 수 없는 균열이 생겼고 그 틈 사이로 뜨거운 사랑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은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의 행렬처럼 무겁고 침울했다. 차 안의 라디오에서는 온종일 한주그룹 막내딸의 납치 사건과 그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강진욱에 대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앵커는 자극적인 어조로 진욱의 과거군 복무 기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가능성을 언급하며 그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시한폭탄으로 묘사하고 있었다. 윤서아는 분노에 찬 손길로 라디오를 꺼버리려 했지만 진욱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제지했다. 적들이 어떤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만 대응할 수 있었기에 그는 자신을 향한 모욕적인 언사들을 감정 없이 정보로서 수집하고 있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 화려함 이면에는 진욱과 서아를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음모가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다. 서아는 창백해진 얼굴로 진욱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이라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진욱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앞만 주시하며 묵묵히 운전대를 잡고 있을 뿐이었다. 한주그룹 본가 앞에 도착했을 때 정문 앞은 이미 수십 명의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마치 기관총처럼 쏟아졌고 기자들은 차를 가로막으며 자극적인 질문을 퍼부어댔다. 보안 요원들이 힘겹게 길을 터주는 사이 진욱은 서아에게 고개를 숙이고 재킷을 덮어주며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그녀를 철저히 보호했다. 차문이 열리자마자 쏟아지는 소음과 플래시 세례 속에서 진욱은 자신의 몸으로 바리케이드를 치듯 서아를 감싸 안고 저택 안으로 이동했다. 그의 등 뒤로는 납치범 강진욱 씨, 한마디 해주세요. 윤서아 씨, 협박을 당하신 겁니까? 라는 질문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하지만 진욱의 표정은 차가운 가면을 쓴 듯 아무런 동요도 없었고 오로지 서아를 안전하게 현관까지 인도하는 데에만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그 모습은 마치 성난 파도 속에서 작은 배를 지키는 등대처럼 고독하면서도 듬직해 보였다. 육중한 현관문이 닫히고 외부의 소음이 차단되자 저택 안의 서늘한 공기가 두 사람을 맞이했다. 그리고 그곳에는 예상대로 최민석이 여유로운 미소를 띤 채 서 있었다. 그는 고급스러운 이탈리아산 슈트를 완벽하게 차려입고 마치 이 집의 주인이라도 된 듯한 오만한 태도로 두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민석은 서아를 보자마자 과장된 몸짓으로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연기를 시작했다. 서아,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다친 데는 없는 거야? 저 미치광이 경호원 녀석이 무슨 짓이라도 한 건 아니지?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을 가장한 비릿한 탐욕이 묻어 있었다. 서아는 혐오감에 몸을 떨며 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내 몸에 손대지 마, 최민석. 이 모든 게 네가 꾸민 짓이라는 거 다 알고 왔으니까 역겨운 연극은 그만둬. 그녀의 날카로운 일갈에도 민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비열한 웃음을 흘렸다. 민석은 시선을 서아에게서 진욱에게로 천천히 옮겼다. 그의 눈빛은 마치 사냥개에게 먹이를 던져주기 전에 주인처럼 오만하고 잔인했다. 강진욱 씨라고 했나? 대단하군. 내 약혼녀를 납치해서 하룻밤을 보내고도 이렇게 제 발로 걸어 들어오다니. 배짱 하나는 인정해주지. 민석은 진욱의 앞으로 다가와 턱을 치켜들고 그를 노려보았다. 진욱은 정자세로 서서 민석의 도발을 묵묵히 받아넘겼다. 아가씨를 납치한 적 없습니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했을 뿐입니다. 진욱의 건조하고 단호한 대답에 민석의 입가에 조소가 서렸다. 보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줄까? 언론은 이미 너를 주인집 딸에게 흑심을 품은 정신 나간 스토커로 규정했어. 네가 감옥에 가지 않고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은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비는 것뿐이야. 민석은 진욱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쿡쿡 찌르며 그의 자존심을 짓밟으려 했다. 그때 2층 계단에서 한주그룹 회장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당장 그 입 다물지 못해. 회장은 경노한 표정으로 계단을 내려와 서아의 뺨을 거세게 올려붙였다. 짝하는 마찰음이 넓은 홀에 울려 퍼졌고 서아는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다. 진욱이 본능적으로 서아를 부축하려 했지만 회장의 수행원들이 즉시 그를 제압하며 가로막았다. 아비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천한 경호원 놈이랑 야반도주를 해? 네가 제정신이야? 회장의 고함 소리에 서아는 붉어진 뺨을 감싸쥐고 눈물을 글썽였지만 눈빛만은 꺾이지 않은 채 아버지를 노려보았다.
야반도주가 아니에요. 저 사람 아니었으면 나 이미 죽었을지도 몰라요. 아버지는 내 안위보다 그룹 이미지가 더 중요하죠. 서아의 반항에 회장은 다시 한번 손을 치켜들었지만 이번에는 민석이 나서서 회장을 말리는 신용을 했다.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서아가 잠시 충격을 받아 판단력이 흐려진 것 같습니다. 제가 잘 타이르겠습니다. 민석은 교묘하게 상황을 통제하며 점수를 따고 있었다. 회장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진욱을 가리켰다. 저놈 당장 경찰에 넘겨. 감히 내 딸을 건드려? 내 눈앞에서 치워버리란 말이야.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민석이 은밀한 미소를 지으며 제안했다. 회장님, 경찰에 넘기면 서아의 명예가 더 실추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저 녀석을 제 개인 보안팀으로 넘겨주십시오. 제가 조용히 처리해서 다시는 서아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만들겠습니다. 그것은 진욱을 자신의 소나기에 넣고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명백한 의도였다. 회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손을 내저으며 허락했다. 서아는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다. 안 돼. 이 사람은 내 경호원이야. 내가 고용했고 해고도 내가 해. 하지만 그녀의 외침은 무력했다. 경호원들에게 끌려가면서도 진욱은 서아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입모양으로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며 그녀를 안심시키려 애썼다. 그 모습은 서아의 가슴을 더욱 미어지게 만들었다. 지하에 있는 보안실로 끌려간 진욱은 민석의 부하들에게 둘러싸였다. 민석은 의자에 거만하게 앉아 담배를 피우며 묶여있는 진욱을 바라보았다. 강진욱, 내 실력은 아깝긴 해. 내 밑에서 일할 생각 없나? 돈은 원하는 만큼 주지. 대신 윤서아에 대한 모든 정보를 나한테 넘겨. 그 여자가 뭘 좋아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약점이 있는지. 민석은 연기를 진욱의 얼굴에 내뿜으며 회유했다. 진욱은 매캐한 연기 속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갑게 대답했다. 나는 주인에게 꼬리치는 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가씨는 당신 같은 쓰레기가 함부로 입에 올릴 사람이 아닙니다. 진욱의 모욕적인 언사에 분노한 민석은 부하들에게 눈짓을 했다. 곧바로 무자비한 폭행이 쏟아졌다. 복부와 얼굴에 주먹과 발길질이 날아들었지만 진욱은 신음소리조차 억누르며 이를 악물고 버텼다. 한바탕 폭행이 끝나고 피투성이가 된 진욱이 바닥에 쓰러져 있을 때 민석은 그의 머리채를 잡아 올리며 귓가에 속삭였다. 잘 들어. 네가 여기서 버틴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 3일 뒤 약혼식은 예정대로 진행될 거야. 네가 계속 서아 곁에 붙어 있으려 한다면 난 서아를 망가뜨릴 거야. 네가 지키고 싶어 하는 그 고고한 아가씨가 어떻게 비참하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보여주지. 민석의 협박은 진욱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자신의 존재가 오히려 서아에게 약점이 되고 있다는 사실. 자신이 곁에 있는 한 그녀가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이 진욱을 괴롭혔다. 민석은 비웃음을 남기고 보안실을 나갔고 홀로 남겨진 진욱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피 섞인 침을 뱉으며 고뇌에 잠겼다. 육체적 고통보다 더 큰 무력감이 그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날 밤 서아는 감금되다시피 한 자신의 방에서 탈출하여 지하 보안실로 잠입했다. 경비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문을 열고 들어간 그녀는 엉망이 된 채 묶여있는 진욱을 발견하고 입을 틀어막았다. 강진욱, 이게 무슨 꼴이야. 서아는 울먹이며 달려가 밧줄을 풀어주었다. 진욱은 흐릿한 의식 속에서 그녀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아가씨, 여기 오시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그는 이 상황에서도 자신보다 그녀를 걱정하고 있었다. 서아는 손수건으로 그의 얼굴에 묻은 피를 닦아주며 흐느꼈다. 미안해, 나 때문에. 차라리 도망가. 멀리 가서 숨어.
저 사람들이 널 죽일지도 몰라.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불에 데인 듯한 통증과 함께 뜨거운 감정이 솟구쳤다. 진욱은 그녀의 손을 잡고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밀어냈다. 아가씨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떠나는 게 맞습니다. 진욱은 힘겹게 입을 열었다. 제가 곁에 있으면 아가씨만 더 곤란해집니다. 최민석은 저를 빌미로 아가씨를 협박할 겁니다. 제가 사라져야 아가씨가 안전해집니다. 그것은 거짓이 아닌 진심이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죽이고 오직 그녀의 안전만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려 했다. 진욱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출구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서아가 그의 뒤에서 와락 그를 끌어안았다. 그녀의 팔이 그의 허리를 강하게 조여왔고 등 뒤에서 뜨거운 눈물이 옷을 적시는 것이 느껴졌다. 가지마, 제발 가지마. 네가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안전한 거 필요 없어. 지옥이라도 좋으니까 그냥 내 옆에 있어줘. 서아의 절규에 가까운 고백은 진욱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었다. 이건 경호 의뢰가 아니야. 명령도 아니고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래. 강진욱, 널 좋아해. 처음 본 순간부터 계속 신경 쓰였어. 서아의 떨리는 목소리가 텅 빈 보안실을 울렸다. 그 말은 진욱이 평생을 쌓아온 이성의 벽을 단숨에 무너뜨렸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서아를 마주 보았다. 눈물 범벅이 된 그녀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애처롭고 아름다웠다. 진욱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들어 그녀의 젖은 뺨을 감싸 쥐었다. 후회하실 겁니다. 저 같은 놈이랑 엮이면 아가씨의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진욱의 마지막 경고에도 서아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그의 손에 얼굴을 묻었다. 상관없어. 너 없는 세상이 나한텐 잃을 게 없는 세상이야. 그 순간 진욱의 마음속에서 억눌려 있던 댐이 터져버렸다. 그는 거칠게 서아를 끌어당겨 품에 안았다. 부서질 듯 꽉 껴안은 두 사람의 그림자가 희미한 조명 아래 하나로 겹쳐졌다. 제가 지키겠습니다. 진욱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맹세보다 무거웠다. 아가씨가 원하신다면 지옥 끝까지라도 함께 가겠습니다. 그 누구도 아가씨를 건드리지 못하게 제가 곁에서 모든 것을 베어버리겠습니다. 그것은 경호원으로서의 다짐이 아닌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려는 남자의 처절한 고백이었다. 진욱은 고개를 숙여 서아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차갑고 비정한 현실 속에서 피어난 그들의 사랑은 위태로웠지만 그만큼 강렬하고 뜨거웠다. 이제 진욱에게는 돌아갈 곳이 없었다. 오직 그녀의 곁만이 그가 존재해야 할 유일한 장소였다. 다음 날 아침 최민석은 진욱이 도망치지 않고 저택에 남아있다는 보고를 받고 흥미롭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도망갈 기회를 줬는데도 발로 찼단 말이지? 멍청한 놈, 사랑 노름이라도 하겠다는 건가? 민석은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만졌다. 약혼식까지는 이틀. 그는 이 지루한 게임을 끝낼 완벽한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었다. 한편 진욱은 다시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서아의 방문 앞에 서 있었다. 얼굴의 상처는 가려졌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깊고 날카로워져 있었다. 그는 이제 단순한 방패가 아니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 검을 뽑아 적의 목을 벨 준비가 되어 있는 서아만을 위한 기사가 되어 있었다. 문이 열리고 서아가 나왔다. 두 사람은 시선을 교환하는 것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서아는 진욱의 곁을 지나치며 작게 속삭였다. 준비됐어? 진욱은 눈짓으로 짧게 대답하며 그녀의 뒤를 따랐다. 두 사람은 알고 있었다. 다가오는 약혼식이 그들의 운명을 결정지을 최후의 전장이 될 것임을. 서아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던 어제의 그녀가 아니었다.
진욱의 사랑과 지지를 얻은 그녀는 그 어떤 위협에도 맞설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복도 끝에 걸려있는 어머니의 초상화를 바라보며 다짐했다. 이 집안의 인형으로 살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삶과 사랑을 스스로 쟁취하겠노라고. 그리고 그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자신의 등 뒤에는 강진욱이라는 가장 든든한 아군이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미소 짓게 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두 사람의 심장은 다가올 싸움을 위해 격렬하게 박동하고 있었다. 약혼식을 하루 앞둔 한주 그룹 본가는 겉으로 보기에는 축제 분위기였으나 그 내부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듯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정원에는 화려한 꽃장식이 설치되고 있었고 고용인들은 손님 맞을 준비로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전혀 없었다. 강진욱은 보안실 모니터 앞에 앉아 저택 곳곳을 비추는 CCTV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최민석이 오늘 밤 자신을 제거하기 위한 마지막 수를 던질 것임을.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제거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려는 교묘하고도 잔인한 덫일 가능성이 높았다. 진욱은 주머니 속에 있는 작은 USB 드라이브를 만지작거렸다. 이것은 그가 지난 며칠간 목숨을 걸고 수집한 최민석의 비자금 조성 증거와 불법 로비 내역이 담긴 파일의 암호화 키였다. 아직 완벽한 원본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했기에 그는 오늘 밤 호랑이 굴로 직접 들어가야만 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자정 무렵 진욱은 서하의 방 창문을 향해 짧은 수신호를 보낸 뒤 은밀하게 저택의 별관 서재로 향했다. 그곳은 회장의 개인 집무실이자 최민석이 한주 그룹의 기밀 문서를 열람하기 위해 자주 드나드는 곳이었다. 진욱은 사각지대를 이용해 경비원들의 눈을 피하고 미리 확보해둔 보안 카드로 잠긴 문을 열었다. 서재 안은 적막했다. 그는 숨죽여 책상으로 다가가 컴퓨터를 켜고 최민석이 미처 삭제하지 못한 혹은 고의적으로 남겨둔 서버 접속 기록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화면에 수많은 코드가 흘러가고 마침내 프로젝트 바벨이라는 폴더가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한주 그룹을 헐값에 매각하고 공중분해시키려는 최민석의 악랄한 계획서였다. 진욱의 손가락이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리며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기 시작했다. 이 증거만 있다면 서하의 결혼을 막는 것은 물론 최민석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었다. 그러나 다운로드가 90%에 도달했을 때 갑자기 서재의 조명이 환하게 켜지며 날카로운 경보음이 저택 전체를 뒤흔들었다. 역시 쥐새끼처럼 숨어들 줄 알았지. 비릿한 목소리와 함께 책장 뒤편의 비밀문이 열리고 최민석이 걸어 나왔다. 그의 뒤에는 무장한 사설 경비대와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서 있었다. 함정이었다. 최민석은 진욱이 이곳에 올 것을 알고 미리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진욱은 침착하게 USB를 주머니 깊숙이 숨기고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다. 당황하거나 두려워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다. 그는 이미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고 자신이 희생양이 되어야만 서하가 살 수 있다는 잔혹한 방정식에 답을 내린 상태였다. 민석은 진욱에게 다가와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집어 던졌다.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한주그룹의 핵심 기술 도면들이었다. 강진욱 씨, 당신을 산업기술 유출 및 기업 기밀 절도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경찰 간부가 진욱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우며 미란다 원칙을 읊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작된 시나리오였다. 진욱은 최민석이 심어놓은 가짜 증거들 때문에 졸지에 돈을 노리고 고용주의 등에 칼을 꽂은 파렴치한 산업 스파이가 되어버렸다. 민석은 수갑이 채워진 진욱의 얼굴을 가까이 들여다보며 속삭였다.
내가 말했잖아. 너 같은 놈은 내 상대가 안 된다고. 이제 넌 감옥에서 썩게 될 거고 서아는 너를 경멸하게 될 거야. 사랑하는 남자에게 배신당한 여자의 표정이 어떨지 벌써부터 기대되는군. 진욱은 민석의 도발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지금 변명을 하거나 저항하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뿐이었다. 그는 오직 자신이 확보한 데이터가 무사히 외부의 조력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방법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소란을 듣고 달려온 윤서아가 서재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그녀는 잠옷바람에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사나운 짐승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서아는 수갑을 차고 있는 진욱과 바닥에 흩어진 기밀 서류들을 번갈아 보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이거 풀어. 서아가 경찰들에게 소리치며 달려들려 했지만 민석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고 어깨를 잡았다. 진정해, 서아. 네가 믿었던 이 녀석. 사실은 경쟁사에 우리 기술을 팔아넘기려던 스파이였어. 내 눈으로 직접 확인했어.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빼돌리고 있었다고. 민석의 목소리는 거짓된 안타까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는 마치 서아를 위로하는 척하며 그녀를 진욱에게서 떼어놓으려 했다. 서아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진욱을 바라보았다. 거짓말이지? 아니라고 말해. 강진욱, 내 입으로 말해봐. 진욱은 서아의 절규에 고개를 들어 그녀와 눈을 맞췄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고요했지만 그 깊은 곳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애절함과 나를 믿어달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입을 굳게 다문 채 경찰들에게 이끌려 서재를 나갔다. 자신이 여기서 억울함을 호소해봤자 민석의 계획대로 서아까지 공범으로 몰릴 위험이 있었다. 진욱이 선택한 것은 침묵의 희생이었다. 서아는 끌려가는 진욱의 뒷모습을 보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안 돼. 가지마. 그녀의 흐느낌이 복도에 메아리 쳤지만 진욱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최민석의 얼굴이었다. 진욱은 주먹을 꽉 쥐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자신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반격의 시작점이었다. 진욱은 곧장 경찰서가 아닌 인적 드문 폐창고로 끌려갔다. 그곳은 최민석이 매수한 부패 경찰들과 조직 폭력배들이 사용하는 비밀 취조실이었다. 진욱은 의자에 묶인 채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다. 그들은 진욱이 빼돌린 데이터의 행방과 배후를 캐묻기 위해 물고문과 전기 충격까지 서슴지 않았다. 살타는 냄새와 비릿한 피 냄새가 진동하는 공간에서 진욱은 고통에 몸부림치면서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의 정신력은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다. 그는 고통이 밀려올 때마다 서아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가 안전하다면, 그녀가 최민석의 마수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몸이 부서지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독한 새끼, 입 한 번 뻥긋 안 하네. 고문을 하던 남자가 혀를 내두르며 담배를 피워 물었다. 진욱은 퉁퉁 부어오른 눈으로 그를 노려보며 피 섞인 웃음을 흘렸다. 겨우 이 정도냐. 한편 저택에 남겨진 서아는 방에 갇혀 외부와의 연락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였다. 그녀는 침대에 웅크리고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머릿속에서는 민석의 말과 진욱의 마지막 눈빛이 끊임없이 교차했다. 모든 정황 증거가 진욱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지만 서아의 가슴은 그가 배신자가 아님을 외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었다. 돈 따위에 흔들릴 사람이 아니었다. 서아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울고 있을 시간 따위는 없었다. 진욱이 잡혀간 이상 그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었다. 그녀는 방 안을 서성이다가 진욱이 예전에 건네주었던 비상용 호신용품 세트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작은 쪽지가 숨겨져 있었다.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제 방 서랍 밑바닥을 확인하십시오. 서한은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을 느끼며 한밤중에 진욱이 머물던 숙소로 잠입했다. 경비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방으로 들어간 그녀는 서랍장을 뒤져 바닥에 테이프로 붙여진 작은 녹음기를 발견했다.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누르자 진욱의 차분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가씨, 이 녹음을 듣고 계신다면 저는 아마 잡혀갔을 겁니다. 최민석은 함정을 팠고 저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그 함정으로 들어갑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절대 약해지지 마십시오. 아가씨는 한주그룹의 주인이 될 뿐입니다. 진욱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서아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는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을 위해 기꺼이 희생을 선택한 것이었다. 서아는 녹음기를 품에 안고 오열했지만 이내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갔다. 슬픔은 분노로, 분노는 다시 냉철한 이성으로 변했다. 서아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철없는 막내딸이나 보호받아야 할 연약한 여자는 없었다. 그녀의 눈에는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최민석, 네가 내 사람을 건드렸어.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똑똑히 보여줄게. 서아는 옷장을 열어 가장 화려하고 강렬한 붉은색 정장을 꺼내 입었다. 그리고 짙은 화장으로 창백한 안색을 감추고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처럼 비장한 표정으로 방을 나섰다. 날이 밝으면 약혼식이었다. 그곳은 최민석이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의 몰락을 알리는 처형장이 될 것이었다. 서아는 휴대폰을 꺼내 평소 연락하던 정보상과 언론사 기자들에게 은밀한 메시지를 보냈다. 그녀가 가진 인맥과 자본, 그리고 진욱이 남겨준 단서들을 조합하여 거대한 판을 뒤집을 준비를 시작했다. 고문실에 갇혀있던 진욱은 의식이 흐릿해지는 와중에도 시간을 가늠하고 있었다. 약혼식까지 남은 시간은 12시간. 그는 자신의 몸을 묶고 있는 밧줄의 매듭이 헐거워졌음을 감지했다. 고문을 받으면서도 그는 놈들의 패턴을 분석하고 밧줄을 조금씩 마찰시켜 끊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입술을 깨물며 정신을 다잡았다. 기다려요, 서아 씨. 반드시 돌아갑니다. 진욱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형형하게 빛났다. 경비가 교대하는 그 짧은 찰나의 순간 진욱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며 몸을 비틀었다. 우두둑 뼈가 어긋나는 소리가 났지만 그는 고통을 무시하고 손을 빼내는 데 성공했다. 이제 사냥감이 사냥꾼을 물어뜯을 차례였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쇠파이프 조각을 손에 쥐고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다. 아침 햇살이 창살 틈으로 들어와 진욱의 피 묻은 얼굴을 비추었다. 그의 몰골은 처참했지만 그 기세만큼은 지옥에서 돌아온 악귀처럼 살기가 등등했다. 문이 열리고 경비원 한 명이 하품을 하며 들어오는 순간 진욱은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그의 목을 가격했다. 소리도 내지 못한 채 경비원이 쓰러지자 진욱은 신속하게 그의 무기를 탈취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탈출은 시작되었다. 몸은 만신창이었지만 서아를 향한 집념이 그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었다. 그는 비틀거리면서도 정확하게 급소를 가격하며 앞을 막는 자들을 쓰러뜨렸다. 창고 밖으로 나오자 눈부신 햇살이 그를 맞이했다. 그는 훔친 오토바이에 올라타 헬멧을 쓰고 약혼식이 열리는 호텔을 향해 질주했다. 엔진 소리가 굉음을 내며 포효했고 진욱은 바람을 가르며 다짐했다. 이 질주의 끝에서 모든 것을 끝내겠노라고. 호텔 연회장은 수많은 하객과 취재진으로 북적이고 있었다. 최민석은 승자의 미소를 띠며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고 그 옆에 선 서아는 무표정한 얼굴로 인형처럼 서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핸드백 속에 녹음기를 꽉 쥐고 있었다. 민석은 서아의 귓가에 속삭였다. 웃어. 내 남자는 지금쯤 어딘가에서 시체가 되어가고 있을 테니까. 그의 잔인한 말에 서아는 고개를 돌려 그를 보며 싸늘하게 웃었다. 글쎄, 과연 그럴까? 넌 강진욱을 너무 과소평가했어. 그녀의 여유로운 태도에 민석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졌다. 그때 연회장의 거대한 문이 굉음과 함께 열리며 오토바이 한 대가 들이닥쳤다. 경호원들이 당황하여 우왕좌왕하는 사이 헬멧을 벗어 던진 진욱이 피투성이가 된 모습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장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약혼식은 취소다. 진욱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화려하게 장식된 호텔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하객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벽 쪽으로 물러났다. 부서진 연회장 문틈으로 매캐한 먼지와 오토바이 배기가스가 피어오르는 가운데 강진욱은 헬멧을 바닥에 던지고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그의 찢어진 셔츠 사이로 보이는 피 묻은 붕대와 온몸에 새겨진 상처들은 그가 방금 지옥에서 기어 나왔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으며 그 살기는 좌중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단상 위에 서 있던 최민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진욱을 바라보며 뒷걸음질 쳤고 그의 얼굴은 경악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진욱은 시선을 오직 민석에게 고정한 채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이 쇼는 여기서 끝이다. 최민석. 네가 저지른 모든 죗값을 치르게 될 거야. 최민석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마이크를 잡고 경비원들에게 소리쳤다. 뭐 하고 있어? 저 미치광이를 당장 끌어내. 저놈은 살인미수범이자 산업 스파이야. 내 눈앞에서 당장 치워버리란 말이야. 그의 명령이 떨어지자 연회장 곳곳에 배치되어 있던 사설 경호원 수십 명이 일제히 진욱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들은 곤봉과 전기 충격기를 휘두르며 진욱을 포위해 들어왔지만 진욱은 미동도 하지 않고 그들이 사정거리에 들어오기만을 기다렸다. 서아는 단상 위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숨을 죽였다. 그녀는 진욱이 단순히 감정에 휘둘려 이곳에 온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는 철저한 계산과 승산하에 움직이는 전사였고 지금 이 순간은 그가 사냥감을 몰아넣는 과정일 뿐이었다. 서아는 핸드백 속에 녹음기를 꽉 쥐고 타이밍을 노리며 무대 뒤편의 제어실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첫 번째 경호원이 곤봉을 휘두르며 달려들자 진욱은 상체를 숙여 가볍게 피한 뒤 놈의 명치를 팔꿈치로 가격했다. 억소리와 함께 거구의 남자가 쓰러지기도 전에 진욱은 그의 곤봉을 빼앗아 다음 적의 무릎을 내리쳤다. 이전까지의 진욱이 방어와 보호에 치중했다면 지금의 그는 상대를 철저히 파괴하는 공격형 전투기계였다. 그는 망설임 없이 상대의 관절을 꺾고 급소를 타격하며 다수의 적을 상대로 무자비한 무력을 행사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비명이 연회장에 울려 퍼졌지만 진욱의 표정에는 어떠한 동요도 없었다. 그는 마치 춤을 추듯 유려하게 움직이며 포위망을 뚫고 최민석이 있는 단상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갔다. 그 압도적인 무력 앞에 훈련받은 경호원들조차 공포를 느끼며 주춤거릴 정도였다. 혼란이 극에 달한 틈을 타 윤서아는 드레스 자락을 걷어 올리고 재빠르게 무대 옆에 위치한 음향 및 영상 제어 부스로 달려갔다. 당황한 스태프들이 그녀를 제지하려 했지만 서아는 그들을 밀쳐내고 메인 시스템에 자신의 휴대폰과 녹음기를 연결했다. 지금부터 진짜 쇼를 보여주지. 서아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고 동시에 연회장 정면에 설치된 거대 스크린의 화면을 전환했다. 스피커에서 치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최민석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한 주 그룹을 쪼개서 팔아넘기면 그게 다 얼마야. 늙은이들은 바지사장으로 앉혀놓고 뒤에서 조종하면 그만이지. 윤서와 그 계집애는 적당히 이용하다가 버리면 되고, 그것은 민석이 진욱을 고문하며 뱉어냈던 오만하고 추악한 본심이 담긴 육성이었다. 스크린에는 진욱이 목숨을 걸고 빼내온 프로젝트 바벨의 기밀 문서와 최민석의 비자금 장부가 적나라하게 송출되었다. 하객들은 경악하며 웅성거렸고 쉴 새 없이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는 이제 진욱이 아닌 최민석을 향하고 있었다. 민석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다급하게 소리쳤다. 꺼, 당장 끄란 말이야. 저건 다 조작된 거야. 음해라고.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기자들은 특종을 잡았다는 듯 맹렬하게 셔터를 눌러대며 민석에게 질문을 쏟아냈다. 민석은 자신이 쌓아올린 완벽한 이미지가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끼며 이성을 잃었다. 그는 충혈된 눈으로 서아를 노려보며 품 안에서 호신용 권총을 꺼내들었다. 윤서아, 네가 감히 나를 망쳐? 죽여버리겠어. 민석이 총구를 서아에게 겨누는 순간 연회장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비명 소리조차 사그라든 정막 속에서 단상 아래에 있던 진욱이 폭발적인 스피드로 몸을 날렸다. 그는 총성이 울리기 직전 단상 위로 뛰어올라 민석의 팔을 걷어찼다. 탕! 총알은 천장의 샹들리에를 맞췄고 파편이 비 오듯 쏟아져 내렸다. 진욱은 충격으로 비틀거리는 민석의 멱살을 잡고 그대로 바닥에 내리꽂았다. 이게 내 놈의 본 모습이냐. 약자를 짓밟고 여자 뒤에 숨는 비겁한 자식. 진욱은 으르렁거리는 짐승처럼 민석의 위로 올라타 주먹을 내리꽂았다. 한 대, 두 대. 진욱의 주먹이 민석의 얼굴에 꽂힐 때마다 그가 저지른 죄악에 대한 심판이 내려지는 듯했다. 민석은 반항조차 하지 못한 채 피투성이가 되어 신음했다. 그만해, 죽겠다. 뒤늦게 달려온 한주 그룹 회장이 소리쳤지만 진욱의 주먹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지금 법의 심판을 대신해 정의를 집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 서아가 다가와 진욱의 피 묻은 손을 잡았다. 진욱 씨, 그만해요. 이제 끝났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다. 진욱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허공에 멈춘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다. 서아의 따뜻한 손길이 그의 이성을 되찾아 주었다. 그는 피가 엉겨붙은 눈으로 서아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진욱은 천천히 민석의 멱살을 놓고 일어섰다. 바닥에 쓰러진 민석은 공포와 고통에 질려 벌레처럼 꿈틀거리고 있었다. 진욱은 그를 내려다보며 차가운 경멸의 눈빛을 보냈다. 너 같은 놈에게 내 주먹을 더럽히는 것도 아깝군. 그때 연회장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더니 중무장한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쳤다. 서아가 미리 연락해둔 광역수사대였다. 최민석 씨, 당신을 살인교사, 납치 감금, 불법 비자금 조성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들이 민석에게 다가와 수갑을 채웠다. 민석은 발악하며 소리쳤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변호사 불러. 너희들 다 옷 벗게 해줄 거야. 하지만 그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 이미 모든 증거가 전국에 생중계된 마당에 그를 구해줄 권력은 어디에도 없었다. 기자들은 경찰에게 끌려가는 민석의 비참한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에 바빴고 하객들은 혀를 차며 그를 외면했다. 대한민국을 뒤흔들 재벌가의 스캔들은 그렇게 최민석의 몰락으로 막을 내리고 있었다. 경찰이 상황을 정리하는 동안 진욱은 탈진한 듯 비틀거리며 기둥에 몸을 기댔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의 고통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서아는 다급하게 그에게 달려와 어깨를 부축했다.
강진욱, 괜찮아? 정신 차려. 그녀의 손에 묻어나는 그의 피가 뜨거웠다. 진욱은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 서아의 얼굴을 확인하고 옅은 미소를 지었다. 약속 지켰습니다. 아가씨를 지옥에서 꺼내드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힘이 없었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은 서아의 가슴을 후벼 팠다. 서아는 울음을 터뜨리며 그를 꽉 끌어안았다. 바보야, 넌 진짜 바보야. 누가 이렇게까지 하래? 죽으면 어쩌려고 그랬어. 그녀의 눈물이 진욱의 상처 위로 떨어져 내렸다. 현장에 있던 한 형사가 다가와 진욱에게 경례를 했다. 그는 과거 진욱의 군대 선임이자 이번 작전을 도와준 조력자였다. 고생했다. 강진욱, 네가 보낸 데이터 덕분에 놈의 여죄까지 싹 다 긁어모을 수 있었어. 당분간 조사는 받아야겠지만 정당방위와 공익 제보가 참작될 거다. 형사의 말에 진욱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는 자신의 신념과 사랑을 지키기 위해 선을 넘었고 그 결과로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냈기 때문이었다. 서아는 형사에게 간절하게 말했다. 이 사람은 죄가 없어요. 제가 증인이에요. 제가 모든 걸 변호할 거예요.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나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강진욱이라는 한 사람뿐이었다. 한주그룹 회장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아 있었다. 자신이 믿었던 최민석의 배신과 딸의 반란, 그리고 경호원의 희생은 그가 평생 지켜온 가치관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회장은 끌려가는 최민석과 서로를 부축하고 있는 딸과 경호원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피투성이가 된 채 서로를 의지하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은 비극적이면서도 숭고해 보였다. 서아는 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원망이 아닌 연민과 결별을 고하고 있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한주그룹의 딸이 아니라 윤서아라는 인간으로요. 그녀는 진욱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두 사람은 경찰의 안내를 받아 연회장을 빠져나갔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그들의 뒷모습을 비췄지만 그들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나갔다. 호텔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두 사람의 열기를 식혀주었다. 구급차와 경찰차가 즐비한 도로변에서 서하는 구급 대원들이 진욱을 들것에 싣기 전에 그의 손을 놓지 않으려 했다. 나도 같이 갈 거야. 절대로 안 떨어질 거야. 그녀의 고집에 진욱은 힘겹게 손을 들어 그녀의 뺨을 어루만졌다. 저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아가씨가 계신 곳이 제가 있을 곳입니다. 그의 눈이 서서히 감겼지만 입가에는 평온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다. 앰뷸런스의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며 도심을 가로질렀다. 오늘 밤의 소동은 내일 아침 신문 일면을 장식하겠지만 두 사람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서막에 불과했다. 권력과 음모의 소용돌이 속에서 피어난 그들의 사랑은 이제 막 가장 큰 시련을 넘어서고 있었다. 서울대학병원 VVIP 병실에 창 너머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은 잔인할 정도로 눈부셨다. 강진욱은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리며 흐릿한 시야 속에서 하얀 천장을 마주했다. 온몸이 물먹은 솜처럼 무거웠고 곳곳에서 느껴지는 통증은 그가 아직 살아있음을 알리는 신호와도 같았다. 고개를 돌리자 침대 옆 보조 의자에 불편한 자세로 잠든 윤서아가 보였다.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과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리고 손에 꽉 쥐고 있는 손수건은 지난 며칠간 그녀가 겪었을 마음고생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진욱은 링거 주사가 꽂힌 손을 들어 올리려 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아 포기하고 말았다. 그는 그저 숨을 죽인 채 서아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다. 최민석을 무너뜨리고 서아를 지켜냈지만
현실은 여전히 그들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그가 깨어나는 순간 마주해야 할 법적인 책임과 사회적 시선은 두 사람의 관계를 또다시 벼랑 끝으로 몰고 갈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서아가 인기척을 느끼고 눈을 떴다. 그녀는 진욱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왈칵 눈물을 쏟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정신이 들어? 나 알아보겠어? 의사 선생님 불러올게. 서아가 허둥지둥 일어서려 하자 진욱은 힘겹게 그녀의 옷자락을 잡아 말렸다. 괜찮습니다. 아가씨, 그냥 잠시만 이렇게 있어 주십시오. 진욱의 갈라진 목소리에 서아는 다시 자리에 앉아 그의 손을 자신의 볼에 비비며 흐느꼈다. 바보같이 왜 그랬어? 죽으면 어쩌려고? 나 혼자 두고 가면 어쩌려고? 그녀의 원망 섞인 투정은 안도감의 표현이었다. 진욱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병실 문 밖에는 이미 경찰과 검찰 수사관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병원 로비는 취재진으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폭풍의 눈 속에 있는 것처럼 두 사람만의 평온함을 누리고 싶었다. 이것이 그들에게 허락된 마지막 평화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스쳤기 때문이다. 일주일 후 진욱은 병상에서 경찰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최민석의 범죄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여론은 진욱을 비운의 영웅으로 추앙하는 분위기였지만 법은 냉정했다. 폭행, 주거 침입, 기물 파손 등 그가 저지른 행위들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었다. 변호인단은 정당 방위와 긴급 피난을 주장하며 무죄를 입증하려 했으나 진욱은 변호사의 조언을 거부하고 묵묵히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그는 자신이 법적인 처벌을 달게 받음으로써 논란을 조기에 종식시키고 서아에게 쏟아지는 세간의 관심을 자신 쪽으로 돌리고자 했다. 서아는 매일같이 면회를 와서 그를 설득하려 했다. 왜 자꾸 멍청한 짓을 해? 우리가 같이 싸우면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도 있다고 했어. 내 말 좀 들어, 제발. 그녀는 답답함에 가슴을 치며 호소했지만 진욱은 그때마다 담담한 표정으로 그녀를 달래기만 할 뿐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아가씨, 저는 한주그룹의 오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가씨가 회장직을 대행하고 그룹을 정상화하려면 저 같은 정과자 경호원과는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진욱의 말은 뼈아픈 현실이었다. 서아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그녀 역시 주주들과 이사회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그의 말이 틀리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진욱은 자신의 사랑이 그녀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기를 원치 않았다. 그는 서아가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도록 스스로 그림자가 되기를 자처한 것이다. 서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회장직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난 너만 있으면 돼. 하지만 진욱은 단호하게 그녀의 손을 놓았다. 아니요. 아가씨는 지켜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직원들, 그리고 아가씨 자신의 삶까지 도망치지 말고 부딪혀서 이겨내십시오. 제가 목숨 걸고 지킨 건 도망자 윤서아가 아니라 당당한 한주그룹의 주인 윤서아입니다. 계절이 바뀌어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법원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최민석의 악질적인 범죄 행위와 진욱이 공익적 목적으로 행동했다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실형을 면한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지만 진욱은 법정을 나서자마자 자취를 감췄다. 서아가 법원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진욱은 뒷문으로 빠져나가 미리 준비해둔 낡은 트럭에 몸을 실었다. 그는 서아에게 짧은 편지 한 통만을 남겼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아가씨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을 때 그때 다시 뵙겠습니다. 부디 강건하십시오. 서아는 텅 빈 법원 복도에서 그 편지를 쥐고 오열했다.
그녀는 그가 왜 떠났는지 이해하면서도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상실감을 견딜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주저앉는 대신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그가 바라던 대로 당당한 모습으로 그를 다시 찾기 위해 그녀는 독해져야만 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윤서아는 한주 그룹의 부회장으로서 탁월한 경영 능력을 발휘하며 그룹을 위기에서 구해냈다. 그녀는 과거의 철없는 막내딸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냉철하고 합리적인 리더로서 재계의 인정을 받았다. 최민석과 그 일당들은 모두 중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수감되었으며 한주 그룹은 투명 경영을 선포하며 이미지를 쇄신했다. 서아는 매일 밤 늦게까지 서류 더미에 파묻혀 일하면서도 책상 한 구석에 놓인 진욱의 낡은 군번줄을 만지작거리며 그리움을 달랬다. 그녀는 사설 탐정들을 고용해 진욱의 행방을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그는 마치 증발한 것처럼 그 어디에서도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특수부대 출신인 그가 작정하고 숨어버리니 민간인의 힘으로는 찾을 길이 요원했다. 하지만 서아는 포기하지 않았다. 언젠가 그가 약속했던 그때가 오면 반드시 그를 찾아내리라 다짐하며 하루하루를 어느 날 서아는 남해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진욱과 인상차기가 비슷한 남자가 선박 수리공으로 일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그녀는 즉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직접 차를 몰아 남해로 향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혹시나 그가 아니면 어떡하지, 만약 그가 나를 밀어내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보고 싶은 마음이 그 모든 두려움을 압도했다. 남해의 바다는 눈부시게 푸르고 평화로웠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한 곳은 낡은 조선소 귀퉁이에 있는 작은 정비소였다. 기름 냄새와 바다 냄새가 섞인 그곳에서 낡은 작업복을 입고 용접 마스크를 쓴 채 배의 엔진을 수리하고 있는 한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다. 넓은 어깨와 다부진 등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그 익숙한 실루엣에 서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서아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인기척을 느낀 남자가 용접기를 끄고 마스크를 벗었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 기름때 묻은 얼굴, 그리고 무심한 듯 깊은 눈동자, 강진욱이었다. 그는 서아를 발견하고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가 이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찾아오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빨리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진욱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부드러웠다. 서아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그에게 달려가 가슴을 주먹으로 쳤다. 나쁜 놈, 이기적인 놈. 어떻게 연락 한 번을 안 해?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진욱은 묵묵히 그녀의 투정을 받아주며 더러워진 손 때문에 그녀를 앉지도 못한 채 어정쩡하게 서 있었다. 제 손이 더럽습니다. 아가씨, 옷 버리십니다. 상관없어. 그깟 옷이 무슨 대수야. 서아는 진욱의 허리를 와락 끌어안고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기름 냄새가 났지만 그것은 세상 그 어떤 향수보다 진욱을 잘 설명해주는 냄새였다. 이제 더 이상 도망갈 생각하지 마. 회장직이고 뭐고 다 정리하고 왔어. 전문 경영인한테 맡기고 나 이제 백수야. 그러니까 네가 나 책임져. 서아의 폭탄 선언에 진욱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아가씨,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서아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자리는 내가 원한 게 아니었어. 내가 진짜 원한 건 그냥 윤서아로서 행복하게 사는 거였어. 그리고 내 행복은 네가 없으면 완성되지 않아. 강진욱, 나 이제 너 없이는 단 하루도 못 살아. 진욱은 서아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꼈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단 한순간도 그녀를 잊은 적이 없었다. 매일 밤 파도 소리를 들으며
그녀의 안녕을 빌었고 신문 기사에 실린 그녀의 사진을 오려 지갑 속에 넣고 다녔다. 자신이 떠난 것은 그녀가 자신이라는 오점을 지우고 빛나는 곳에 있기를 바랐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그녀는 그 모든 명예와 권력을 버리고 자신을 선택했다. 진욱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길 이유가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기름 묻은 손을 옷에 닿고 떨리는 손길로 서아의 뺨을 감싸 쥐었다.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곳은 서울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저는 가진 것도 없는 빈털터리입니다. 화려한 건 지긋지긋해. 그리고 넌 빈털터리가 아니야. 나를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잖아. 서아가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다. 진욱은 그녀의 미소를 보며 비로소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서아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개었다. 파도 소리가 두 사람의 귓가에 배경음악처럼 울려 퍼졌고 따뜻한 남해의 햇살이 그들을 축복하듯 내리쬐었다. 그 키스는 길고 깊었으며 지난 시간 동안 서로를 향해 쌓아왔던 그리움과 사랑을 확인하는 의식과도 같았다. 더 이상 그들 사이에는 경호원과 아가씨, 고용인과 고용주라는 선이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사랑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시간이 흘러 저녁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일 때쯤 두 사람은 방파제에 나란히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다. 서아는 진욱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진욱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여기서 뭐하고 살 거야? 계속 배고칠 거야? 서아의 질문에 진욱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글쎄요. 아가씨. 아니, 서아 씨가 원하신다면 작은 경우 회사라도 차려볼까요? 동네 강아지나 지키면서 소소하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아는 까르르 웃으며 그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 실력으로 동네 강아지라니 너무 아깝잖아. 그냥 나만 지켜. 평생 내 전담 보디가 돼. 월급은 내 사랑으로 줄게. 진욱은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대답했다. 그거라면 차고 넘칩니다. 평생 계약하겠습니다. 물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다. 서울에서의 치열했던 암투와 목숨을 건 추격전은 이제 먼 과거의 일이 되었다. 앞을 가로막던 거대한 장벽들은 모두 무너졌고 이제 그들 앞에는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처럼 자유로운 미래만이 남아 있었다. 진욱은 서아를 품에 안으며 생각했다. 선을 넘는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지만 그 선을 넘었기에 비로소 진정한 사랑과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고. 이제 그는 더 이상 누군가의 뒤에 서 있는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여자의 옆에서 함께 걷는 동반자이자 그녀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었다. 밤이 깊어가고 하늘에는 별이 쏟아질 듯 가득 찼다. 두 사람은 잡은 손을 놓지 않고 집으로 향하는 길을 걸었다. 좁고 투박한 시골 길이었지만 그들에게는 그 어떤 레드 카펫보다 아름답고 소중한 길이었다. 진우가 사랑해. 서아의 속삭임에 진욱은 멈춰서서 그녀를 깊이 응시했다. 사랑합니다, 서아 씨.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당신만을 지키고 사랑하겠습니다. 그들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하나로 길게 이어졌다. 세상의 편견과 시련을 이겨낸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이곳 바다 냄새나는 작은 마을에서 비로소 완성되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이어질 것이다. 에필로그 몇 년 후 한주 그룹의 사보에는 흥미로운 인터뷰 기사가 실렸다. 전 부회장 윤서아가 남해에서 작은 펜션과 보트 수리점을 운영하며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사진 속 그녀는 명품 드레스 대신 편안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그 옆에는 듬직한 체격의 남편 강진욱이 아이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사람들은 재벌가의 딸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사진 속 두 사람의 표정은 그 어떤 부자보다도 풍요로워 보였다. 진욱은 이제 더 이상 총을 들지 않았지만 그의 팔은 여전히 가족을 단단히 지키고 있었다. 그들이 선택한 삶은 세상의 기준과는 달랐지만 그들만의 세상에서는 완벽한 정답이었다.